영원한 불임. 차갑고 붉은 네 글자가 검사 결과지 위에 찍혀 있었는데요. 마치 선우 재벌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 같았어요. 산소마저 흐름을 멈춘 것처럼 숨막히는 VIP 진료실 한가운데에서 선우 휘영은 자신이 숭배하던 그 오만한 왕조 전체가 방금 잿더미로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한때 여자를 그저 대를 이을 아이를 낳는 배로만 오만하게 여겼던 자, 한때 자기 어머니가 아내에게 독약을 먹이도록 내버려 두었던 자, 한때 그녀를 피가 나도록 때리고 그녀가 손자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눈보라 속에 내던졌던 자, 이제는 상류층의 가장 쓰라린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손은 검사 결과지를 구겨질 정도로 꽉 움켜쥐었어요. 그는 평생 돈과 권력, 그리고 재벌의 피라는 후광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바로 자신의 몸이 썩어버린 마른 나무가 되어버렸고, 영원히 선우가의 대를 이을 피 한 방울조차 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휘영의 미친 듯한 포효가 병원의 정적을 찢어버렸어요. 분노 속에서 그는 책상 위의 모든 물건을 쓸어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비틀거리며 로비 밖으로 뛰쳐나갔고 잔혹한 진실을 미친 듯이 부정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화려한 대형 로비에서 휘영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 재벌남의 몸속 모든 피가 차가운 얼음처럼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군중 한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요. 그녀를 둘러싼 것은 짙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5 남자였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살기를 뿜으며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마치 지하세계의 피웅덩이 속에서 걸어 나온 자들의 기운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한윤슬이었어요. 3년 전 그에게 모욕당했던 불쌍한 전처, 눈보라치던 밤, 낡아빠진 물건처럼 별장 문 밖으로 그대로 걷어차여 쫓겨났던 여자. 그가 어느 더럽고 초라한 구석에서 객사했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여자. 그런데 이제 그녀는 도도한 분위기와 티 하나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타났고, 쓰라리게도 그녀의 손은 이미 눈에 띄게 불러온 쌍둥이 임신배를 가볍게 받치고 있었어요. 그 당당하게 둥근 배는 방금 형태를 갖춘 휘영의 무력함을 향해 정면으로 내리꽂히는 치명적인 따귀 같았어요. 방금 영원히 아버지가 될 권리를 빼앗긴 자가, 이제는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모습을 눈을 부릅뜨고 바라봐야 했던 거예요. 짓밟힌 자존심은 미쳐 날뛰는 질투로 변했고, 휘영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악귀처럼 전처를 향해 이를 갈며 달려들었어요. 힘줄이 붉어진 그의 5 손가락이 윤슬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고, 그 자리에서 그녀의 관절을 부러뜨리고 싶을 만큼 세게 조였어요. 그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당겼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 그녀는 담배 잿더미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의 끊어진 숨결 속에 뒤섞인 미친 듯한 붕괴의 냄새까지요. 뻔뻔한 여자 같으니 감히 이 임신한 배를 들고 내 앞에서 행진이라도 하러 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이 사이로 새어나왔고 굴욕감 때문에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3년 전 내가 너를 쫓아낸 건 네가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여자였기 때문이었어. 알고 보니 네가 귀머거리였던 게 아니라 선우가 며느리로 있을 때부터 이미 내 머리에 뿔을 달아놓았던 거였구나. 내 뱃속에 그 빌어먹을 것은 대체 어느 개자식의 산물이야? 그 재벌남의 짐승 같은 고함 소리가 병원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상류층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수백 개의 시선이 2 사람에게 쏟아졌어요. 곧바로 우람한 근육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는데요. 하지만 윤슬이 살짝 손가락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자 막혔어요. 전 남편은 떨었고 식은땀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상처 입은 자존심은
여전히 그를 미친 듯이 눈을 부릅뜨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윤슬은 그저 천천히 날카로운 두 눈을 들어 올렸고 질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두려움도 없었어요. 떨림도 없었어요. 조금의 동정도 없었어요. 그저 경멸 어린 시선 하나뿐이었고 뼛속까지 시릴 만큼 차가웠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자기 몸에서 거칠게 떼어냈고 그리고 실크 손수건으로 손목을 깨끗이 닦았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에 막 닿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 후 윤슬이 미소 지었어요. 아주 가벼운 미소였지만 뼛속까지 차가웠어요. 선우 휘영, 3년 전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내 진짜 신분을 숨기고 당신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개처럼 집에서 짓밟아 쫓아냈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세요. 내가 돌아온 건 선우가 전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당신들이 한때 경멸했던 그 개가 고개 한 번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서울 전체를 산채로 묻어버릴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등을 돌려 걸어가며 전 남편을 극도의 공포 속에 얼어붙은 채 남겨두었어요. 그때 3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동물 같은 흐름으로 밀려왔고 윤슬의 정신을 선우가 별궁에서 보냈던 가장 어두운 나날들의 연속 속으로 잠겨들게 했어요. 그때 눈먼 사랑과 평범한 가정을 갖고 싶다는 갈망 때문에 그녀는 왕권의 모든 권력을 봉인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악명 높은 지하세계 거물의 외동딸이라는 신분을 숨겼어요. 그녀는 어둠의 봉황 한 마리의 발톱을 스스로 꺾어버렸고 자신에게 얌전한 며느리의 앞치마를 걸쳤어요. 가난하고 시댁 식구들의 모든 멸시를 받아들이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그 참고 견디는 인내는 동정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그녀를 싸구려 노예 같은 존재로 만들었고 상류층의 병적인 분노를 쏟아내기 위한 모래주머니로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하지만 무덤처럼 숨막히는 거실 한가운데 수백만 달러짜리 고대 도자기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는 아찔한 소리가 울렸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윤슬의 맨발 주변에 가득 박혔어요. 시어머니는 백조 벨벳 의자 위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고급스럽게 화장한 얼굴은 분노 때문에 뒤틀리고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 여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찻잔을 그녀의 가슴팍에 그대로 끼얹고는 소름 끼치게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어요. 고아에다 천한 핏줄인 너 같은 것이 선우가의 신발을 핥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줄 알아야 해. 내 그 뻔뻔한 얼굴을 보기만 해도 나는 재수가 없어. 무릎 꿇고 이 깨진 조각들을 깨끗이 주워 담아. 먼지 한 톨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너를 돌아갈 길도 없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 저주 섞인 욕설과 모욕은 매일 울려 퍼졌고 호화로운 저택을 인간 세상의 지옥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윤슬의 몸과 정신을 모두 가둬버렸어요. 그럼에도 남편을 향한 눈먼 사랑 때문에 그녀는 계속 참고 견뎠어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억눌렀어요. 그녀는 오직 아버지가 악명 높은 거물이라는 본능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별궁 전체가 평평하게 쓸려나가 버릴 테니까요. 그녀는 말없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고 날카로운 도자기 모서리들이 곧바로 천을 찍고 파고들었어요. 무릎에 살게 깊숙이 박히며 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고 새하얀 바닥 한쪽을 붉게 물들였어요.
그 극도의 모욕이 만든 어둠 속에서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자기 아내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그 나약한 남자는 차갑게 핏물을 밟고 지나갔고 그녀가 자신이 닿고 싶지 않은 얼룩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시어머니의 잔혹함과 남편의 차가움은 마지막 한계에 닿았어요. 거물의 딸 안에 있던 분노의 불길을 깨워버렸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아직 멈추려 하지 않았어요. 매일 정확히 밤 8시가 되면 그 여자는 새까만 약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썩은 약초와 끔찍하게 비린 냄새가 뒤섞인 지독한 냄새를 뿜어냈어요. 시어머니는 그곳에 앉아 독사 같은 두 눈을 만족스럽게 가늘게 떴고 그 여자는 약그릇을 며느리 쪽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고 빨리 용과 봉황 같은 아이를 낳게 해주는 궁중보약이라는 고상한 명분을 이용했어요. 암시장의 잔혹한 음모를 감추기 위해서였어요. 약을 한 모금 삼킬 때마다 윤슬의 식도는 찢겨나가듯 타들어갔고 속이 뒤집혀 그녀는 바닥에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솟구칠 만큼 쓰디쓴 위액을 토해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의 마르고 앙상한 손가락들이 발톱처럼 날카롭게 달려들었고 그녀의 턱을 꽉 움켜쥔 뒤 잔인하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겼어요. 그 여자는 뒤틀린 얼굴을 그녀의 귀에 바짝 들이대고 한 글자 한 글자 짓누르듯 포효했어요. 뭘 토하고 난리야? 너 같은 천한 핏줄의 여자가 이런 비싼 약을 마실 수 있는 건 몇 대에 걸친 복인 줄 알아. 다 삼켜 바닥에 쏟아진 이 약까지 깨끗이 핥아먹어 선우가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너는 이 집에서 꺼지는 길밖에 없어. 수치심은 극한까지 치솟았어요. 그 여자가 그녀의 머리를 바닥에 흥건히 고인 새까만 약 웅덩이 속으로 그대로 눌러버렸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남편이 들어와 아내가 흐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온몸이 친어머니의 발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마마보이였던 그는 그저 차갑게 코트를 하인에게 던졌어요. 그 나약한 남편은 그녀를 밟고 지나갔고 치명적인 칼날 같은 차가운 책망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너 또 아픈 척하는 가짜 아가씨 버릇을 부리는 거야? 어머니가 애써서 좋은 의원을 찾아 약까지 다려주셨으면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삼켜야지. 너 때문에 이 집을 더 미치게 만들지 마. 휘영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바로 자신의 잔인한 무관심이 그를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것을요. 윤슬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올렸지만 두 눈에는 핏빛 기운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약 한 방울 한 방울을 전부 몸속으로 삼켰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자신이 견디는 수치 하나하나를 언젠가 선우 가문이 반드시 되갚게 만들 거라는 것을요. 그러나 바로 윤슬의 침묵하는 인내가 오히려 시어머니의 잔혹함을 자극하는 불씨가 되어버렸어요. 그 가난하고 천한 며느리를 완전히 상류 가문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 시어머니는 뿌리째 뽑아버릴 잔인한 계획을 펼치기로 했어요. 그 여자는 몰래 사람을 시켜 다이아몬드 목걸이 푸른 바다의 눈을 숨기게 했어요. 선우 가문의 가보였어요. 그리고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설계도가 담긴 서류 뭉치를 그녀의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함께 넣어두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자는 조작 기술을 이용해 윤슬과 낯선 남자 사이의 낯뜨거운 메시지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녀를 재산을 훔친 도둑이자 남편을 음탕하게 배신한 여자, 그리고 경쟁사의 영업 비밀까지 팔아넘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남편이 출장에서 막 돌아온 순간 미리 짜인 갑작스러운 수색이 벌어졌어요. 아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가짜 상처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그리고는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방 한가운데 말없이 서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똑바로 손가락질했어요. 휘영아, 네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 그 여자는 몰래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보물까지 훔쳤고 정부를 먹여 살릴 돈을 마련하려고 선우그룹 전체를 적에게 팔아넘겼어. 엄마가 말리러 들어갔다가 저 여자한테 밀쳐져 거의 죽을 뻔했단 말이야. 눈앞에 분명히 놓인 증거더미와 친어머니의 이마에 난 핏자국을 목격한 순간 휘영의 이성은 광분에 완전히 불타 사라졌고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자존심까지 함께 타올랐어요. 한마디 추궁도 없이, 한마디 안부도 없이 눈먼 남편은 달려들어 윤슬의 얼굴에 불꽃 같은 따귀를 날렸어요. 한 남자의 전력을 다한 따귀에 윤슬은 그대로 나가 떨어졌고 그녀의 머리가 날카로운 화장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곧바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어요. 육체와 정신 모두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남편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그녀는 울지 않았고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손가락으로 턱 아래까지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냈어요. 윤슬은 눈을 들어 분노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고 그의 등 뒤에 숨어있는 시어머니의 승리감 어린 미소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얌전한 아내의 인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금 지하세계 거물의 딸이 보내는 죽음의 눈빛이었어요. 눈앞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질 사형 선고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눈빛을 보자 남편은 더욱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강화유리 식탁 위를 거의 깨질 정도로 세게 내리쳤어요. 그리고 이를 갈며 이혼 서류 뭉치를 그녀에게 집어던졌어요. 당장 서명해. 너 같은 더러운 여자는 단 1초도 우리 집안 족보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어. 윤슬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피가 배어나오는 입꼬리에 기묘한 미소를 살짝 올렸어요. 그녀는 펜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마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젖은 손가락을 사용해 그 종이 위에 검붉은 지문을 3개 찍었어요. 마치 이 썩어빠진 가문을 향해 피로 직접 보내는 단절의 저주처럼요. 지문이 막 찍히자마자 시어머니는 즉시 하인들에게 윤슬을 거칠게 대문 쪽으로 끌고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휘영은 여전히 차갑게 서서 하인들이 자기 아내를 저택 밖으로 내던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서울의 겨울밤은 살을 에일 만큼 차가웠고 영하의 추위가 얇은 옷 한 겹만 걸친 그녀의 여윈 어깨를 곧바로 에워쌌어요. 시어머니는 2층 발코니로 걸어 나왔고 만족감으로 가득 뒤틀린 얼굴을 한 채 그 여자는 그녀의 낡아빠진 여행 가방을 그대로 아래로 내던졌어요. 찢어진 옷가지들이 눈바람 속에서 어지럽게 흩날리게 만든 뒤 날카롭게 웃었어요. 꺼져. 너 같은 쓰레기. 도둑년의 음탕한 것은 이 더러운 구석에서 얼어 죽은 귀신이 되는 게 딱 어울려. 다시는 네 낯짝을 들고 돌아와 우리 고귀한 혈통을 더럽히지 마. 눈은 점점 더 굵어졌고 곧 윤슬의 계속 떨리는 몸을 새하얗게 물들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두 눈 속 증오의 불길은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었어요. 그녀는 눈보라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땅에 떨어진 그 어떤 물건도 주워들지 않았어요. 그대로 발코니 쪽을 올려다보며 똑바로 서 있었어요. 지하세계 거물의 딸이 보내는 그 순간의 눈빛은 남극의 얼음보다도 차가웠고 승리감에 취한 선우 모자의 두 얼굴을 그대로 꿰뚫었어요. 그녀는 추위로 검푸르게 변한 입술을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고 허공을 향해 사형 선고 같은 말을 남겼어요. 선우 휘영 탕민숙 잘 살아있어요. 당신들의 목숨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세요. 내가 돌아오는 날 당신들의 이 황금으로 도배된 상류 가문은 집단 무덤으로 변할 테니까요. 서울의 그 밤, 거센 눈보라는 윤슬의 마지막 남은 숨결마저 집어삼키려는 듯했어요. 그 전에 잔혹한 폭행으로 생긴 상처들이 그녀의 아랫배를 계속 고통스럽게 쥐어짜게 만들었고 붉은 피가 천천히 배어 나왔어요. 얇은 천을 적시고 새하얀 눈 위로 떨어져 섬뜩한 붉은 자국들을 만들었어요. 그녀의 두 다리가 완전히 꺾이고 차가운 안개 속에서 시야가 흐려졌을 때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원통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눈보라가 자욱한 길 끝쪽에서 번쩍이는 검은색 캐딜락 차량 행렬의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방탄장갑으로 감싸인 채 일제히 하늘 한쪽을 환하게 쓸어냈고 엔진의 포효 소리가 고요한 겨울밤을 찢어버렸어요. 지하세계 총본부의 특별 번호판을 단 차량 행렬이 갑자기 급정거했고 의식을 잃어가는 윤슬의 몸 주변을 빽빽하게 에워쌌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이 급히 차에서 뛰어내렸고 우산을 펼쳐들고 그녀 곁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을 이끄는 자는 바로 그녀 아버지의 가장 유능한 신복이었어요. 조직의 유일한 공주의 이마 상처와 몸 위로 길게 번진 핏자국을 보자마자 그 남자는 공포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는 즉시 자신의 모피 코트를 벗어 그녀를 감싸 안았고 부하들에게 포효하듯 명령했어요. 의사는 어디 있어? 당장 수혈해. 공주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모두 보스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 죄를 치러야 할 거야. 윤슬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극비리의 응급치료를 받으러 호송되는 동안 선우가의 황금으로 도배된 저택 안에서는 병적인 승리감에 찬 웃음소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유롭게 최고급 와인을 한 모금 마셨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여자는 비웃으며 경멸이 가득 담긴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드디어 그 여자를 쫓아내 버렸구나. 가난하고 천한 데다가 도둑질까지 하고 음탕한 여자. 길거리에서 죽어도 제 팔자지. 휘영아, 내일 엄마가 협력사 그룹에 천금과 선자리를 잡아줄 테니 너는 빨리 선우가의 손자를 낳아야 한다. 알겠니? 휘영은 침묵했어요. 불꽃처럼 내리친 따귀의 감각이 그의 손에 아직 뜨겁게 남아 있었지만 이기심은 그가 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복종하게 만들었고 그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지하세계의 사신이 이미 그의 가문 이름을 목숨을 거두는 장부에 공식적으로 적어 넣었다는 것을요. 3년 후에 숨막히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선우그룹 총괄 대표의 집무실은 유리 파편과 독한 위스키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휘영은 병원에서 당한 굴욕적인 마주침 이후 모든 것을 미친 듯이 때려 부져요. 영원한 불임이라는 판결이 죽음의 올가미처럼 그의 정신을 조여왔지만 전처의 당당한 쌍둥이 임신 배야말로 그의 자존심을 치욕의 진흙탕 속으로 처박는 것이었어요. 그처럼 대가 끊긴 자가 버림받은 전처가 임신한 배를 들고 나타난 모습을 보며 원한을 견뎌야 했고 주변에는 경호원 무리까지 호위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정부를 찾아내 나에게 뿔을 달아준 그 개자식을 가죽 벗기고 잘게 다져버리고 싶어. 그리고 그 여자 뱃속의 사생아 새까지 짓밟아 버릴 거야. 휘영은 포효했고 핏발선 붉은 눈으로 땅에 떨며 무릎 꿇은 비서에게 명령했어요. 그는 재벌 권력과 더러운 언론을 이용해 그녀와 새 아이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녀를 서울 전체가 침뱉는 음탕한 여자로 만들어버리겠다고요. 그 눈먼 남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지금 사냥해 죽이려는 사람이 더 이상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가난하고 천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의 한윤슬은 유일한 공주였어요. 지하세계 왕권의 정점에선 악명 높은 어둠의 제국의 최고 후계자였어요. 선우그룹에서 추적하라는 밀명이 막 내려지자 도시 반대편에서는 윤슬의 아버지인 지하세계의 거물도 천천히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의 두 눈에는 잔혹한 빛이 번뜩였어요. 딸이 지난 3년 동안 겪어야 했던 일들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였어요. 윤슬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휘영은 선우그룹 창립 기념 만찬의 밤을 더러운 여론 재판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금박이 입혀진 초대장들이 대량으로 언론계에 보내졌고 서울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재벌 가문들에게도 보내졌어요. 그녀의 명예를 영원히 짓밟기 위해 불륜을 저지르고 영업 비밀을 훔친 자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겠다는 은밀한 소식과 함께였어요. 특별한 초대장 한 장이 윤슬의 손에 직접 도착했어요. 그녀가 나타나지 않으면 뱃속 아이들의 명예가 여론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거라고 압박하는 초대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택 안에 앉아 있었고 손으로 자신이 조작한 가짜 DNA 검사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전 며느리가 수백 대의 기자 카메라 앞에서 모욕당하다가 자살할 정도로 몰리는 장면을 떠올리며 독한 미소를 지었어요. 병원에 있던 어둠의 경호원들이 그저 윤슬이 겉멋을 내기 위해 고용한 하찮은 마피아 무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는 자신이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윤슬은 화려한 초대장 위로 천천히 손가락을 쓸었고 날카로운 두 눈에는 뼛속까지 시린 잔혹한 빛이 번뜩였어요. 충성스러운 경호원이 허리를 깊이 숙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청했어요. 공주님, 보스께서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공주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저희가 선우가의 그 밤 연애를 피바다로 만들겠습니다. 윤슬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초대장을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불길 속으로 그대로 던졌어요. 그것이 전 남편의 미래처럼 새까만 재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휘영이 나를 산채로 묻기 위한 함정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 그럼 나는 갈 거야. 그 화려한 함정이 어떻게 그의 가문 전체의 시체를 묻는 무덤으로 변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랜드 서울 호텔의 대연회장은 크리스털 조명으로 눈부시게 빛났어요. 하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잔혹한 음모로 끈적하게 굳어 있었어요. 선우그룹 기념 만찬의 밤에는 모든 초부유층이 모였고 한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기자 수백 명도 모였어요. 휘영은 무대 중앙에 서 있었고 세련된 정장은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VIP석에 앉아 있었고 전 며느리를 모욕할 서류 뭉치를 손에 꽉 쥔 채 눈에는 병적인 승리감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오늘 나는 온 나라에 그 음탕하고 도둑질한 여자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거야. 휘영은 개막 시간이 된 시계를 보며 이를 갈듯 내뱉었어요. 카메라들은 일제히 큰 문 쪽으로 향했고 군중은 곧 폭로될 선우가의 오점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높이 4미터의 황동을 두른 참나무 이중문이 쾅하는 충격적인 소리와 함께 열렸고 무대 위 MC의 발언을 끊어버렸어요. 죄를 받으러 온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연회장 전체를 침묵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어요. 윤슬이 걸어 들어왔고 검은 실크 드레스는 높이 불러온 쌍둥이 임신배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어요. 지옥 한가운데 피어난 검은 장미처럼 찬란하고 위험했어요. 그녀의 뒤를 따라 검은 정장을 입은 어둠의 경호대가 걸어왔고 옷자락 아래에는 중화기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기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아무도 감히 셔터를 누르지 못했어요.
윤슬은 붉은 카펫 위를 여유롭게 걸었어요. 두 눈은 무대 위에서 공포에 질려 입을 벌리고 있는 선우 모자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한쪽 입꼬리 미소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고 전 남편의 영광스러운 무대를 위엄으로 가득 찬 처형장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죽음 같은 침묵이 대연회장을 뒤덮었고 곧 휘영의 억지스럽고 도끼 어린 웃음소리에 의해 깨졌어요. 그는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와 윤슬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고 호텔 경비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쓸모없는 것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음탕하고 도둑질한 여자를 여기 들어오게 허락했어? 당장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 하지만 그 어떤 보안 직원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지하세계 거물의 가장 유능한 경호원이 앞으로 걸어 나왔고 그대로 하늘이 내리친 듯한 따귀를 날려 전 남편을 땅바닥에 나가떨어지게 했어요. 입가에서는 곧바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고 마치 3년 전 그가 그녀에게 날렸던 그 따귀와 같았어요. 경호원들의 옷자락 안에서 수많은 총구가 일제히 뽑혀 나오자 재벌 무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순식간에 연회장 전체를 제압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 병력을 부르는 버튼을 누르려 했어요. 하지만 무대 뒤편의 대형 화면이 갑자기 노이즈를 일으키더니 최고 봉쇄 명령의 상징을 띄웠어요. 윤슬은 여유롭게 높은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고 공포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MC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챘어요. 그녀는 바닥 아래에서 비참하게 얼굴을 감싸고 있는 전 남편을 내려다보았고 공기를 찢어버리는 단호한 말을 내뱉었어요. 선우 휘영, 3년 전 당신 모자는 더러운 언론을 이용해 나를 가난하고 천한 도둑이라고 모욕했어요. 오늘 내가 서울 상류층 전체에게 소개해드리죠. 아시아 지하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어둠의 제국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내 친아버지라는 것을요. 공포에 질린 웅성거림이 시한폭탄처럼 터져나왔고 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는 피 한 방울도 남지 않았으며 자신이 진짜 사신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닥에 무너져 무릎을 꿇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윤슬은 가볍게 손을 내저었고 VIP 문이 다시 열렸어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교수가 비밀 도장이 찍힌 서류철을 손에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곧바로 3년 전의 모든 의학 데이터가 대연회장 한가운데의 거대한 LED 화면에 그대로 띄워졌고 수백 대의 언론 카메라 앞에서 선우가의 죄악을 드러내 보였어요. 그것은 윤슬의 혈액과 위액 샘플에서 나온 독성 분석 결과였어요. 그녀가 막 별궁에서 쫓겨났던 시점의 결과였어요. 매일 시어머니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암시장의 금지 목록에 올라있는 극독성 불임약을 강제로 먹였습니다. 궁중보약이라는 명목으로 위장해서 말입니다. 교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죽음 같은 침묵을 찢어버렸어요. 그 여자의 유일한 목적은 생식기관을 망가뜨리고 한 여자의 엄마가 될 능력을 영원히 말살해서 그녀를 정당한 명분으로 쫓아낼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벌 가문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야유와 극도의 분노가 일제히 터져 나왔어요. 역겨움과 경멸이 담긴 시선들이 전기 채찍처럼 솟구쳤고 VIP석을 향해 그대로 내리꽂혔어요. 시어머니는 그 순간 얼굴에서 피 한 방울도 남지 않았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미친 듯이 무대 위로 기어 올라가 서류철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어둠의 경호원들이 든 새까만 총구 2개가 곧바로 그녀의 어깨를 겨누었고 그녀를 차가운 돌바닥 위에 치욕스럽게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휘영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친어머니의 부정할 수 없는 범죄 증거들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어지럽게 휘돌았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그 여자를 돌아보고
절망 속에서 더듬거렸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이런 역겨운 짓을 하신 겁니까? 하지만 운명의 잔혹한 처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교수는 비참한 전 남편을 가엾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천천히 서류철의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또 하나의 끔찍한 비밀이 곧 벗겨지려는 곳이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차갑게 대형 망치 소리처럼 선우 모자의 정수리를 그대로 내리쳤어요. 이 페이지는 휘영 총괄 대표의 의학 분석 결과입니다. 시어머니가 사용한 불임 독약은 극도로 유독한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매일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남성의 경우 작은 한 모금만 몸속으로 들어가도 그것은 단 24시간 만에 생식 시스템을 영원히 파괴해버립니다. 거대한 LED 화면이 곧바로 방향을 바꾸었고 3년 전 선우가 별궁 주방 카메라에서 추출된 영상 하나가 표시되었어요. 영상 속에서 휘영은 만취한 채 접대를 마치고 돌아왔고 어머니가 윤슬에게 억지로 먹였던 약그릇이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는 것을 식탁 위에서 보았어요. 목이 말랐고 그것이 어머니가 몸보신을 위해 달인 귀한 인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오만한 총괄 대표는 태연하게 그것을 들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전부 삼켜버렸어요.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공포에 찬 비명을 질러 대연회장을 찢어 놓았고 두 눈은 혼이 빠진 악귀처럼 사납게 뒤집혔어요. 그 여자는 미친 듯이 대리석 바닥을 손톱이 빠질 정도로 긁어댔고 붉은 피가 배어나와 바닥을 물들였어요. 잔혹한 진실이 그 여자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산산조각 냈어요. 바로 그 악독한 마음, 바로 그 여자가 자기 손으로 달인 독약 한 그릇이 선우 가문의 유일한 대를 영원히 끊어버린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거세한 것이었어요. 휘영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두 귀가 멍해졌어요. 굴욕과 원한 때문에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자기 발 아래에서 기어다니는 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고 극도의 혐오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지금까지의 치욕스러운 절손 판결은 전부 어머니의 잔혹함이 선물한 것이었어요. 윤슬은 높은 단상 위에 서서 쌍둥이를 임신한 배를 가볍게 쓰다듬었고 선우 모자가 서로를 파멸시키는 연극을 경멸 어린 미소로 바라봤어요. 가장 잔혹한 복수는 총알 한 발도 쓸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가해자가 자기 손으로 자신의 왕조를 짓밟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직도 미친 듯이 울부짖는 동안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대리석 바닥을 긁어대고 있을 때 윤슬은 높은 단상에서 여유롭게 내려왔어요.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돌바닥 위에 또각또각 울렸고 자신의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세는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차가웠어요. 그녀는 무너져 내린 전 남편 앞에 섰고 완전히 혼이 빠져 텅 비어버린 그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늘의 이 수모는 3년 전 그 따귀와 눈보라 치던 밤에 대한 작은 이자일 뿐이에요. 윤슬은 그의 귀 가까이 다가가 뼛속까지 시린 속삭임을 내뱉었어요. 그녀가 가볍게 손을 내젓자 곧바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검찰 병력의 소리가 건물 밖에서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어요. 대연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밀려 열렸고 정부 요원들이 들이닥쳐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생중계 중인 수백 대의 언론 카메라 앞에서 그 여자를 질질 끌고 나갔어요. 고의적 살인미수와 암시장의 금지 독극물 사용 혐의였어요. 하지만 지하세계 거물의 딸이 날린 치명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끌려나가는 동시에 거대한 LED 화면 위에서는
서울 증권시장의 전광판이 갑자기 죽음 같은 새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선우그룹의 주가는 브레이크 없이 추락했고 끔찍한 불임약 스캔들이 폭로된 지 단 몇 분 만에 수백억 원이 증발했어요. 윤슬은 옷자락 안에서 극비 문서 한 뭉치를 꺼냈고 휘영의 비참한 얼굴을 향해 그대로 던졌어요. 선우의 모든 연체 채무는 이미 내 아버지의 지하은행이 통째로 사들였어요. 이 순간부터 당신의 오만한 왕조는 공식적으로 무너졌어요. 당신은 이제 거리로 나가 절손한 거지가 될 준비나 하세요. 어머니는 감옥에 갔고 그룹은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파산했어요. 수많은 사람 위에 서 있던 명예의 정점에서 휘영은 치욕의 진흙탕 속으로 그대로 짓밟혀 떨어졌어요. 과연 몰락한 총괄 대표는 운명에 항복하게 될까요? 아니면 궁지에 몰린 자의 광기가 뒤에서 목숨을 건 복수극을 작동시키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선우그룹 타워의 정문은 법원의 새빨간 봉인 테이프로 봉쇄되었어요. 한때 언론의 황제이자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던 총괄 대표였던 휘영은 이제 자신이 예전에 부리던 경비 직원들에게 거칠게 길가로 내던져졌어요. 명품 정장은 너덜너덜하게 찢어졌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가문의 제국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뒤 수염은 까칠하게 자라 있었어요. 그에게는 이제 주머니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고 계좌는 완전히 동결되었으며 저택은 빚 때문에 압류되었어요. 선우 왕조는 죽었고 그 역시 이제 영혼 없는 시체일 뿐이었어요. 서울 하늘에는 잿빛 폭우가 쏟아졌고 차갑게 쏟아지는 빗물이 휘영의 입가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마치 마음속을 긁어 찢는 것처럼 쓰라렸어요. 차별 어린 시선으로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까맣게 빛나는 롤스로이스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고 전 남편 바로 앞에 멈춰섰어요. 윤슬은 우아한 검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차에서 내렸어요. 주변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권력의 상징 같은 검은 우산을 받쳐들고 그녀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회 밑바닥에 있는 하등한 생물을 내려다보는 여왕처럼 도도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고 오직 극도의 혐오와 무관심만 남아 있었어요. 휘영은 차가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몸을 멈추지 못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는 흐느껴 울음을 터뜨리더니 미친 듯이 머리를 조아리며 윤슬에게 자기 어머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빌었어요. 자기 가문에게 마지막 살 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저 예전 한 이불을 덮고 살았던 부부의 정 조금 때문에요. 그 말을 듣자 윤슬은 경멸하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눈물로 흠뻑 젖고 더러운 눈 자국으로 얼룩진 전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공간을 찢어버릴 듯 단호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어요. 정이라고요? 당신이 당신 어머니가 나를 때리는 걸 멍하니 지켜봤을 때, 당신이 차가운 눈보라치는 밤에 나를 잔인하게 집에서 쫓아냈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휘영의 모든 애원은 목구멍에서 쓰라리게 막혀버렸고 그는 죽음 속에서 피어난 가시 장미가 지금 눈앞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떨며 바라봤어요. 조금의 동정도 없이 윤슬은 경호원의 손에서 펄펄 끓는 뜨거운 차 한 잔을 태연하게 받아들었고 비참한 전 남편의 머리 위로 그 뜨겁게 끓는 물을 그대로 쏟아부었어요. 휘영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 달콤하고 잔혹한 복수는 100% 완벽하게 재현된 것이었어요. 마치 그의 시어머니가 그녀를 모욕했던 방식과 똑같이 바닥에 쏟아진 독약 그릇을
그녀에게 깨끗이 핥아먹으라고 강요했던 그 방식처럼요. 뜨겁게 타오르는 찬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눈물과 식은땀과 뒤섞이며 휘영의 얼굴을 고통으로 일그러뜨렸어요. 무너진 몸, 재가 되도록 짓밟힌 자존심.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냈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미친 듯이 윤슬의 치맛자락을 꽉 붙잡았어요. 그는 피처럼 붉고 산산이 부서진 두 눈을 들어 핵심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의 마음속을 마지막으로 긁어찢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당신 뱃속의 아이, 도대체 누구 아이야? 윤슬아, 제발 내 아이라고 말해줘. 눈 내리는 공기 아래 공간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윤슬은 전혀 피하지 않았고 우뚝 선 채 고개를 살짝 숙여 그를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미소가 피어났고 차갑고 잔인해서 뼛속까지 시렸어요. 그녀는 그의 귀 가까이 다가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속삭임으로 그의 영혼을 찢어놓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어요. 알고 싶어요? 이 아이는 당신의 더러운 피와는 완전히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는 인공수정 방법을 썼어요. 세계적인 뛰어난 천재의 정자은행에서 가장 완벽한 후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말은 마치 귀 옆을 때리는 벼락 같았고 그 총괄 대표의 마지막 환상까지 모조리 짓밟아 버렸어요. 오만했던 선우 가문은 영원히 쓰라림 속에서 대가 끊기게 되었어요. 희영의 마지막 발버둥과 마지막으로 되돌리려던 모든 노력은 완전히 연기처럼 산산이 사라졌어요. 윤슬은 등을 돌려 떠났고 더러운 물웅덩이 속에 무릎 꿇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전 남편을 남겨두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법원으로부터 최고 판결을 받고 멍해졌어요. 긴급 봉쇄 명령과 모든 개인 재산 몰수, 별장과 슈퍼카부터 계좌 속 마지막 돈까지 빚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한다는 판결이었어요. 한때 수많은 사람 위에 서 있었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았던 자가 이제는 수십 배 더 비참한 감각을 맛봐야 했어요. 그는 차가운 눈보라가 내리는 밤에 빈손으로 경찰에게 거리로 내쫓겼어요.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고 몸을 의지할 집 한 채나 어두운 구석 하나조차 없었어요. 더 무서운 것은 한때 찬란했던 명성이 이제는 더러운 오점으로 변했다는 것이었어요. 휘영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알아보였고 온 사회가 침뱉는 공공의 표적이 되었으며 전염병처럼 차갑게 외면당하고 쫓겨났어요. 가장 잔혹한 처벌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사회 밑바닥에서 치욕스럽게 살아가며 자신의 제국이 뿌리째 뽑히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지켜봐야 하는 것이었어요. 한편 서울교도소의 극비 재판에서 시어머니는 공식적으로 엄중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의 며느리를 독살하려 한 죄악의 배우 주모자는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한때 화려했던 상류 가문의 옷은 차가운 번호가 새겨진 죄수복으로 바뀌었어요. 하루하루가 이 악독한 여자에게는 인간 세상 지옥의 긴 한 장이었어요. 그 여자는 엄격한 감시 아래에서 힘겨운 중노동을 버텨야 했고 늙은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으며 병이 주는 잔혹한 고통에 시달렸어요. 비좁은 감방 안에서 살아가며 시어머니는 이른바 권위라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계속 고립과 모욕, 괴롭힘을 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마음을 매 순간마다 괴롭히는 가장 잔혹한 처벌은 쇠사슬이나 어두운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가혹한 진실이었어요. 자신이 직접 만든 그 독약 한 그릇이 선우 가문의 핏줄을 영원히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어요.
뒤늦은 후에는 감옥 속에서 악독한 어머니의 정신을 불태우는 불길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 쪽은 매일 어두운 골목의 그림자 속에서 지하 세계에 속한 수십 명의 사채업자들이 손에 쇠파이프를 움켜쥔 채 몰락한 총괄 대표에게 계속 다가왔어요. 쇠파이프가 살과 뼈 위로 내려치는 퍽퍽 소리는 전 남편의 가슴 찢어지는 비명과 뒤섞였어요. 난폭한 사채업자들은 조금의 자비도 없었고 그들은 잔혹한 매질을 퍼부었어요. 한때 명예의 정점 위에 서 있던 오만한 총괄 대표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휘영은 고여있는 핏물 속을 기어다녔고 자신이 한때 윤슬에게 잔인하게 견디게 했던 바로 그 치욕과 절망을 정확히 맛보았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몰락한 재벌남을 구하러 올 장갑차 행렬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연이어 쏟아진 비극의 사슬은 너무 몰아치고 잔혹해서 휘영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성마저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잃고 두 다리까지 불구가 된 충격을 견디지 못한 채 핏줄은 끊기고 늙은 어머니는 감옥에 갇혔으며 한때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던 총괄 대표는 이제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몇 달 후 서울 지하철역의 어둡고 초라한 구석에서 사람들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흉터 때문에 얼굴이 변형된 한 불구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는 뒤틀린 몸을 질질 끌며 하루하루 동전 몇 줌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휘영은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었고 찢어지고 더럽고 악취나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부서진 두 다리를 끌어안은 채 자신이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고층 빌딩들 사이를 기어다녔어요. 반쯤 제정신이고 반쯤 미친 상태에서 그의 두 눈은 흐릿했고 멍하니 정처 없는 허공을 바라봤어요. 그는 계속 절망 속에서 윤슬의 이름을 중얼거렸고 그러다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쓰러운 시선 앞에서 더러운 인도 위에 엎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미친 듯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는 공식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빼앗겼고 떠도는 들개 같은 삶을 살며 뒤늦은 후회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업보를 갉아먹었어요. 더 이상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었고 더 이상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그는 극도의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야 했어요. 고독의 뼛속까지 시린 추위와 망가진 정신이 주는 잔혹한 처벌을 견디면서요. 시간은 어느새 흘러갔고 과거의 모든 어둠과 쓰라림을 뒤로 밀어낸 채 윤슬의 인생은 공식적으로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새 장으로 넘어갔어요. 최고 수준의 의료 전문가들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그녀는 매우 똑똑하고 사랑스럽고 건강한 두 작은 천사를 성공적으로 낳았어요. 이 완벽한 두 후계자의 탄생은 전 세계 상류층으로부터 축복의 비를 받았고 언론을 뒤흔드는 사건이 되었어요. 윤슬은 찬란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고 과거 상류 가문의 원한으로 쓰인 피해 편지를 완전히 닫았어요. 가해자들은 미래와 명예를 전부 걸고 대가를 치러야 했고 상류 가문의 폭풍은 끝났지만 윤슬과 두 최고 후계자의 제국은 이제야 공식적으로 지배를 시작했어요. 5년 후 서울의 권력 지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우라는 이름은 이제 과거 속 희미한 오점으로만 남았고 한가 어둠의 제국이 절대적으로 팽창하는 자리를 내주었어요. 한윤슬은 이제 공식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최고 자리를 물려받았고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여왕이 되었어요. 그녀의 두 아이는 이제 5살이 되었고 유능한 어머니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은 도도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어요. 서울 광장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LED 화면은 한가의 조 단위 자선재단 출범식을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바로 맞은편의 더럽고 습한 고가도로 아래에서 숨이 끊어질 듯 가쁜 한 절름발이 거지가 흐릿한 두 눈을 들어 그것을 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는 바로 희영이었어요. 그의 육신은 이제 다 말라버린 뼈대만 남은 상태였고 미쳐 떠돌던 나날 뒤에 굶주림과 병의 고통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멀리서 젊은 부부 한 쌍이 행복하게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었고 그들의 따뜻한 웃음소리는 차가운 밤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휘영의 흐릿하고 탁한 두 눈은 아이의 뒷모습을 따라가려 애써 위로 올라갔어요. 죽음에 가까워진 순간 그의 이성은 이상할 만큼 또렷해졌어요. 그는 자신이 한때 내쳤던 조강지처를 떠올렸고 자신이 영원히 아버지가 될 자격조차 없게 된 천재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쓴 웃음 하나가 힘없이 그의 입가에 피어났어요. 휘영은 윤슬에게 보내는 뒤늦은 사과 한마디를 힘겹게 중얼거렸고 그리고 그는 목이 메어 한 번 딸꾹질하듯 흐느꼈어요. 마른 손을 떨며 허공으로 들어올려 화면을 만지려는 것처럼 했고 그러다 더러운 물웅덩이 속으로 힘없이 떨어뜨렸어요. 그는 고독과 추위 속에서 죽었어요. 사회 밑바닥에서 극도의 후회와 함께 죄 많은 인생을 끝냈어요. 그와 동시에 서울의 극비교도소에서 시어머니는 외아들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끔찍한 소식을 받았어요.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이 부서지자 그 여자는 눈을 부릅떴고 미친 악귀처럼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독방의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들이박았어요. 붉은 피가 쏟아져 흘렀고 상류 가문의 악독한 여자의 삶은 비극적인 결말로 닫혔어요. 바람을 뿌린 자는 폭풍을 거두었고 선우 가문은 이 세상에서 뿌리째 공식적으로 지워졌어요. 선우가의 절멸은 값비싼 경고였어요. 돈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려 드는 자들에게요. 가해자들의 가장 어두운 결말과 반대로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렸어요. 가장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최고층에 서서 한윤슬은 도도하게 눈앞에 펼쳐진 찬란한 서울 전체를 바라보았고 도시는 황금빛 아침 햇살 아래에서 새롭게 변하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고 독 같았던 과거의 아프고 숨막히던 기억들을 모두 데려갔어요. 안쪽에서는 똑똑한 쌍둥이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새로운 세대 재벌들의 찬란한 미래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윤슬은 와인을 살짝 한 모금 마셨고 입가에는 홀가분하고 만족스러운 왕족 같은 미소가 피어났어요. 아기는 지옥 아래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고 선우 가문은 완전히 지워졌어요. 그해 배신에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자기 손으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웅장하고 찬란하며 굳건한 왕조를 써내려갔어요. 눈앞에서 이루어진 업보, 잿더미는 막을 내렸어요. 오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힌 자는 치욕 속에서 목숨을 끝내야 했어요. 상류 가문의 폭풍은 공식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찬란한 새벽빛은 이제부터 영원히 한윤슬 여왕의 삶을 다스리고 비출 것이었어요.